자, 이제 우리는 이 절을 마무리하면서 자, 다음 같은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수학 기호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현재 그 기초 수학에 보면은 경우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순열 조합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기초 수학을 반드시 한번 보세요. 순열 조합을 나타내는 경우, 그래서 중복을 허락하느냐, 중복을 허락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들 기호 표기를 다 설명했었는데요. 이 교재에서는 기초 수학에 나와 있던 것은 따로 설명 안 했으니까요. 서로 이제 필요한 학생들은요, 그 기초 수학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런 기호 표기들인데요. 바로 이런 기호 표기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함수의 특별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고교 과정의 문제를 시험에 출제하는 대학에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대학에서 다 고등학교 교과정의 수학 문제를 다 물어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교과정의 수학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들은 반드시 시험 보기 전까지는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암기를 해두세요. 여기에 대한 증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런 내용들은 경우수를 하나하나 다 따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산물로 얻은 결과들이라서 별도의 증명 없이 다음과 같은 개수를 구하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x에서 y로 보내지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x의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m개가 있었다라 보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x에서 y로 보내지는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개수예요. 여기서 함수의 총개수니까 뭐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되고 상수함수도 되고 그 항등함수도 되는 이런 모든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총개수입니다. 절대적으로 결과를 기억해 주세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대학에서 고등학교 수학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경우수를 따지는 문제들은 일부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이화여자대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 이런 문제들을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편입수학시험 보는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를 출제합니다. 언젠가는 이제 시험 범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범위들이 포함돼서 출제가 되는 학교들이라서 반드시 잘 알고 있길 바랍니다. 함수의 총개수를 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로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합니다. 자, 이제 이런 기호를 써서 표시하게 되고요. 자, 이것은 바로 중복순열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 기호도 역시 기초수학에 설명했습니다. 자, n은 바로 뭘 나타내냐면은 바로 공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고 m은 바로 정역 안에 있는 원소의 개수예요. 이 중복순열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n을 n번 곱한다는 얘기예요. n 이것이 n번 곱해진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렇게 수학에서 같은 수를 계속 반복해서 곱할 때는 거듭 제곱을 써서 표시하죠. 그래서 n의 m승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 결과를 외워두세요. 자, 함수의 총개수는 이렇게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1대1 함수의 개수예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총개수는 자, 이제 순열로 계산합니다. 여기는 바로 공역 안의 원소, m은 정역 안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건 n 퍼뮤테이션 m 이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은 n 앞에 있는 개수를 팩토리얼, 이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n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거예요. 거꾸로 설명한다면 1부터 1, 2, 3, 4에서 자연수 n이 나올 때까지 곱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라면은 5, 4, 3, 2, 1 1씩 빼서 곱하라는 얘기예요.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n 팩토리얼을 이제 얘는 n-m 팩토리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n-m 팩토리얼 나눈 것. 자, 이것이 1대1 함수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대1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이에요. 이게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죠. 1대1 대응이니까 전단사를 말하는 거예요. 전단사를 말할 때는요. 정역의 원소의 개수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만 전단사 함수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과 m이 같을 때요. n과 m이 같을 때 그때는 n 팩토리얼로 계산합니다. 얘는 n 팩토리얼. 이건 다시 쓰면은 n 팩토리얼 이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n에서 n이에요. 어차피 m이 n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말이에요. n 팩토리얼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n에서부터 자연수 1이 나올 때까지 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특별한 함수들, 함수의 총개수, 1대1 함수, 그리고 1대1 대응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의 함수는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 여기서 순증가라는 것을 했고 단조증가라는 것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순증가, 단조증가, 그걸 먼저 설명할게요. 교재 순서는 여기 5번으로 되어 있어요. 4번이 위로의 함수이고요. 일단 그럼 교재 번호에 맞춰서 쓰겠습니다. 5번. 자,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순증가예요. 순증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큰 경우를 말하죠. 자, 이제 순증가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C는 컨비네이션, 조합이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자, 여기가 정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인데요. n, 공역의 개수가 n이고 이거는 정역의 개수예요. 자, 얘는 뭘 나타내냐면은 n 팩토리얼을 m 팩토리얼, 얘랑 비슷하지만 계산할 때 주의해야 돼요. n-m 팩토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단조증가라는 것이 있죠. 단조증가. 즉 x1보다 x2가 크면은 fx1보다 여기 등호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이렇게 된 것이 단조증가인데요. 이거 증가라만 써놨습니다만 말을 바꿔서 감소일 때도 성립해요. 순감소도 개수는 똑같고요. 단조감소도 개수는 똑같으니까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쓴 것뿐이에요. 단조증가일 때는 바로 얘가 중복 순열이지만 이건 중복 조합이라 얘기를 합니다. 중복 조합 n 여전히 공역의 원소 개수, m은 정역의 원소 개수예요. 얘를 계산한 것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n하고 m을 더해요. 정이에요. 2를 빼고 m이에요. 그리고 요걸 계산한 건 여기서 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수의 총개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순증가, 단조증가는 이렇게 정형화된 공식이 있습니다. 꼭 암기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경우수를 하나하나 따지는 과정에서 나온 식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랑 일치하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공식들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왜 이런 개수가 나오는지를 보통 이제 고등학교 그 확률 책 있죠. 확률 경우수 책에 보면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등학교 참고서 같은 데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경우수를 다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니까 이게 이거로 얘네들로 계산한 거랑 같습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유도 과정이나 설명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궁금한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에 관한 책들이 있죠. 뭐 특정 책 선생님이 이제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편한 책들을 아무거나 확률과 통계에 관련된 책들 중에서 경우수를 따져보는 것을 보면은요, 조합 단원 그리고 순열 단원을 쭉 공부하다 보면 뒷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해 놨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가 더 남았다 했었죠. 바로 위로의 함수예요. 온투, 전사함수죠. 위로의 함수는요, 서로 다른 m개의 물건을 서로 다른 m명한테 나눠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얘는 물건을 분배하는 거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n명의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한테 m개의 사탕을 나눠주는 그런 식이에요. 자, 분배 문제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설명했고요.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의 총개수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입니다. 함수의 총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설명해놨죠. 자, 여기 3번에 1번의 가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역의 원소 개수는 4개입니다. 공역의 원소 개수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함수의 총개수를 구하는 문제는 여기가 3, 공역, 여기는 정역이에요. 3의 4승이니까 여기는 81개가 있군요. 3을 4번 곱했어요. 3, 3, 9, 9, 9, 81이니까 81개가 있습니다. 나번을 볼까요? 이번엔 x에서 y로의 함수 중 치역이 p하고 q로만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치역이 p하고 q로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네요. 여기 p, q, r인데 이렇게만 오게끔 하라는 얘기잖아요. a, b, c, d. 자, 이제 얘네들이 일로만 오게끔 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 안에 원소 개수는 2개예요. 여기는 4개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 거는 함수의 총개수 안에는 상수함수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이 4개가 전부 다 P로 가는 경우, 이 4개가 전부 다 이렇게 P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4개가 전부 다 Q로 가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역이 P1 또는 Q1로만 되어 있으니까 문제에서 요구했던 PQ 자체가 치역이 돼야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 2개를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 안에는 이 범위가 아니라 이 개수 안에는 상수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수함수를 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한 방법 2의 4승 마이너스 2예요. 자, 2를 4번 곱했으니까 2는 4, 4, 16에서 1 빼니까 14, 1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81개가 있고 여기 14개가 있네요. 이해됐죠? 자, 이제 1번의 문제는 풀렸습니다. 자, 2번은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라는 얘기죠.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1대1 함수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정역의 원소 개수는 3개고 공역의 원소 개수는 4개인데요. 이 기호를 사용하려면 n이 n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개고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정역의 원소 개수는 3개예요. 요 계산한 방법은 앞에 있는 숫자의 팩토리얼이 분자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뒤를 뺀 거에 팩토리얼이 분모로 와요. 앞에서 뒤를 빼요. 4에서 3 빼면 1이잖아요. 이렇게 됐죠. 1 팩토리얼은 1이고요. 4 팩토리얼은 4, 3, 2, 1이잖아요. 이거 1이고. 이건 분모 1이면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거 곱하는 거니까 2, 3, 6, 4, 6, 24, 24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는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3번은 바로 정역의 원소 개수는 5개, 공역의 원소 개수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써볼게요. 정역은 5개, 공역은 3개로 되어 있는데 A, B, C, D, E, P, Q, R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삼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전삼수의 개수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전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당연히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되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됩니다. 전사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따라서 전사의 조건으로부터 이 안에 있는 어떤 원소든 간에 대응하는 정역 안에 원소가 있어야 되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3명의 어린이한테 5개의 사탕을 나눠주려고 할 때 전사라는 말 뜻으로부터 어떤 어린이든 간에 사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사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사의 정역 앞에서 설명했죠. Y 안에 있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X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 어린이가 어떤 사탕을 갖든지 간에 대응하는 사탕이 이 어린이한테 주어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어린이는 모두가 다 사탕을 최소한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탕은 모두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3명의 어린이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다음같이 순서상으로 3명의 어린이한테 자, 최소한도 사탕을 하나씩은 나눠줘야 됩니다. 사탕은 일단 하나씩은 나눠줘야 돼요. 여기 숫자는 사탕을 각각의 어린이가 갖고 있는 사탕의 개수를 말합니다. 근데 사탕 모두 5개예요. 3개니까 2개가 더 남아있죠. 2개가 더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음같이 분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든 간에 사탕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고 특정 어린이가 사탕을 3개를 갖는 경우입니다.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갖는 경우가 있겠죠. 사탕이 5개밖에 없으니까 어느 어린이든 간에 한 어린이는 하나만 갖고 나머지 2개의 어린이가 2개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자, 이제 뭘 계산할 거냐면 이렇게 분배를 하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1개, 3개를 갖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중복을 포함하는 경우거든요. 자, 5개의 사탕 중에 1개의 사탕을 첫 번째에다 일단 놔요. 그 다음에 하나가 빠져나왔잖아요. 5개 중에 하나의 사탕을 첫 번째 묶음에다 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구니라 봐요. 이제 나눠줄 이제 바구니 3개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느 학생한테 줄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바구니 3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P, 두 번째가 Q, 세 번째 R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구니 3개를 만들어 놓고 그 바구니 3개에다가 사탕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바구니를 이제 어린이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자, 이제 5개의 사탕 중에서 1개의 사탕을 뽑아서 첫 번째 바구니에다 놓고요. 이제 4개의 사탕 중에서 다시 1개를 뽑아서 두 번째 바구니에다가 나머지 3개의 사탕을 전부 다 뽑아서 3개를 다 뽑아서 세 번째 바구니에다 넣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이거를 앞뒤를 바꿔도 똑같거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숫자를. 그래서 똑같은 게 중복되니까 두 개가 중복되니까 2팩토리얼 나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따진 거고요. 이 바구니 3개를 PQR 3명한테 나눠주는 방법은 3팩토리얼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3팩토리얼 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구니를 이 PQR한테 3명한테 나눠줄 수 있는 가지수, 자, 요거예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경우가 첫 번째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가 이거잖아요. 두 번째 경우가 이 개수 세는 걸 생각합니다. 책에 계산해놨으니까 참고를 해보세요. 이거를 나타내는 가지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지수를 생각해요. 역시 5개의 사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첫 번째 바구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중에 2개를 여기다 넣어요. 4개죠. 4개 정정합니다. 5개 중에 하나를 뺐으니까 4개 남고 그 중에 2개를 뽑아서 여기다 넣고요. 2개를 다시 뽑아서 2개 중에 2개를 다 뽑아서 다른 바구니에다 넣었어요. 역시 얘네들을 바꿔도 값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게 있어서 2팩토리얼 1. 여기까지는 바구니에 담은 것을 말하고요. 여기다 다시 이 3개의 바구니를 3명한테 나눠줘야 되니까 가지수는 3팩토리얼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가지수를 해서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를 더해버리면 돼요. 이것을 합하면은 그것이 곧 우리가 전삼수의 총 개수가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셈을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셈법은 여러분들이 아까 컨비네이션 계산한 방법을 알고 있죠. 컨비네이션 NM은 n 팩토리얼을 m 팩토리얼 나누고 n-n 팩토리얼 나눠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책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1장 1절 함수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첫 강의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1장 1절도 설명하니까 강의가 길어졌습니다만 실제 우리가 강의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뺀 나머지 부분은 많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를 배워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학습하기 전과 후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책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든가 강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의는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서 보세요. 그래서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어느 한 파트가 막혀서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걸 하루 종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체크만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교재 몇 페이지 아니면 동영상 강의를 듣다 보니까 몇 분 몇 초에서부터 몇 분 몇 초의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건 책 여백에다 기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볼 때쯤 되면은요, 책을 끝까지 간 다음에 되돌아와서 볼 때쯤 되면 그때는 벌써 이미 수학적인 경험이 많이 쌓인 상태예요. 아무래도 수학을 처음 공부하는 것보다 수학적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깊이도 폭도 달라지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던 것도 다시 되돌아서 볼 때 이거 별거 아니었었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었죠. 오리엔테이션 앞에서 설명할 때도 했던 것처럼 한 번의 정독이 아니라 여러 번의 다독을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시험 공부에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것으로 1장 1절을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이어서 1장 2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